고금소총과 야담. 최치원의 아버지 금돼지. 금돼지는 땅속 깊은 곳에 저승에 살면서 거북이처럼 생긴 벌레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그 벌레들은 저승을 벗어나 인간 세상의 산속에도 한 군데 엉켜서 산다고 합니다. 벌레이지만 금돼지는 자신의 종들을 무척 아끼며 만약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삽으로 파다가 벌레들을 발견하고 불쾌하여 죽여버리면 크게 화를 내며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리는 저주를 내려 거북이 벌레들을 죽인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모두 죽게 합니다. 한편 금돼지는 자신의 영혼을 사람에게 씌우는 빙의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 금돼지에게 빙이 된 사람은 정신을 잃고 미쳐버리는 병에 걸려서 마치 귀신이 들린 것처럼 무겁고 음산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간혹 금돼지의 존재를 눈치챈 사람이 금돼지를 잡으려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지만 소용없는 짓입니다. 금돼지는 저승의 깊은 밑부분에 살고 있어서 온 나라의 군사를 동원해서 땅을 파헤친다 한들 도저히 금돼지가 사는 곳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돼지는 매우 까칠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며 설령 잘못을 빌어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반드시 불치병에 걸리는 저주를 내려 죽이고야 맙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 금돼지의 저주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포악한 금돼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자저에는 멧돼지나 돼지라는 뜻이 있지만 보통은 멧돼지로 쓰입니다. 그러니 금돼지는 온몸이 황금털로 뒤덮인 멧돼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신라 말기의 유명한 학자인 최치원의 진짜 아버지가 금돼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치원의 아버지인 최충이 현재 마산과 창원을 다스리는 지방관원인 문창령에 임명되었을 무렵인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먹구름과 벼락에 휩싸여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최충은 문창령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모두 아내가 사라진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문창령에 임명되자 불안해하다가 아내의 손에 붉은 실을 묶어두었는데 아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자 붉은 실을 따라 찾아가다가 일왕령이라는 바위굴에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굴 속에는 꽃이 가득 피고 처음 보는 이상한 새들이 꽃가지 위에 앉아 있었으며 용무늬가 새겨진 크고 화려한 장식이 수놓아졌으며 신선들이 들을 법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대궐이 있었습니다. 최충이 그 대궐의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방 안에는 금돼지가 아내의 무릎을 베고서 누운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주변에는 수십 명의 미녀가 금돼지를 에워싼 채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최충 이전에 문창령을 지낸 관리들의 아내였는데 금돼지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금돼지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신이 있는 곳은 인간의 세상이 아니니 죽음이 없으나 다만 미지근한 물에 적신 사슴 가죽을 뒤통수에 붙이면 죽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충이 차고 있던 칼집에 달린 사슴 가죽끈을 푼 다음 침에 적셔서 금돼지의 뒤통수에 붙이자 금돼지는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금돼지를 죽인 최충은 아내와 함께 납치된 여자를 모두 데려왔습니다. 최충의 아내는 곧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최치원이었습니다. 최치원이 태어나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젖을 먹여 길렀고 또한 하늘에서 수천 명의 선비가 내려와 최치원에게 글과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뛰어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축복을 내려준 신명대왕. 황해도의 상원군에 왕산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북쪽에 우뚝 솟은 산이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민둥산인데 이 산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산이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임금을 묻은 무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조 임금이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정민년인 1607년 7월 마을에 큰 비가 내려 그 왕총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중 어린 시절에 승려가 되어 글을 배운 조벽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왕총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온 조벽은 왕총을 둘러싼 소문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왕총은 산이 아니라 누군가를 묻은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왕총 안에는 시신이 놓인 무덤의 구덩이 부분이 약 6m 정도 되었으며 꽃무늬가 새겨진 벽돌과 네 귀퉁이를 돌로 두른 덮개가 나왔습니다. 조벽이 그 돌 덮개를 들어보자 안은 파란색의 옥돌로 덮여 있었고 이음새는 재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돌을 치운 덮개 안에는 점토를 구워서 만든 옛날식의 관인 와관이 놓였고 풀과 나무로 만든 인형들이 관 속에 놓여 있었으며 그 밖에도 도자기와 솥과 술잔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돌 덮개 안의 북쪽에는 불을 켜는 등잔이 있었는데 기름이 반쯤 차 있었으며 뼈 두 무더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돌로 된 종이 흙 속에 묻혀 있으므로 씻어서 보았더니 신명대왕묘라는 5글자가 쓰여 있었고 글자의 모습이 크면서 약간 서툴렀습니다. 조벽은 마을의 노인들을 모아 삼태기와 가래에 흙을 실어 다시 무덤을 덮어버리고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조벽의 꿈에 붉은 옷을 입고 황금 허리띠를 두른 신선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 조벽 및 그와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왕의 무덤의 신이요. 그대들에게 뼈를 묻어준 큰 은혜를 입었으니 풍년을 들게 하여 보답하겠소. 그 말을 듣고서야 조벽은 그가 무덤의 주인인 신명대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파헤쳤던 무덤은 바로 신명대왕이 죽어서 묻힌 곳이었던 것입니다. 신명대왕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왕산촌에는 계속 풍년이 들어 음식이 넉넉했습니다. 노인 중에서도 병에 걸리거나 빨리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자 조벽은 신명대왕은 정말 신이었구나 하고 감탄하여 훗날 허균에게 직접 자신이 겪은 신명대왕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허균 본인이 성소부부고에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풍년과 장수의 축복을 내려준 신명대왕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 허균은 고구려 역사에 신명왕이란 이름이 안 보이니 고구려 사람은 아닌 듯하고 무덤이 성천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서 옛날에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왕에게 항복한 송양국의 왕이 아니었을까? 라는 추측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천은 지금의 평안남도에 있는 지명이며 실제로 용제총화에 보면 성천이 곧 송양국이라고 나오니 무덤에 묻힌 신명대왕이 곧 송양국의 왕이라는 허균의 추측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송양국의 군주인 송양왕이 묻힌 무덤이 정말로 왕산촌의 왕총이 맞는다면 송양왕은 거의 죽은 지 1500년 후에도 홀령이 살아서 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마법사와 전설적인 백룡의 대결. 동양의 전통 철학인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백룡은 서쪽을 담당하고 가을을 상징하며 하얀색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동양용이 그렇듯 백룡도 뱀처럼 굵고 긴 몸에 사슴의 뿔 같은 2개의 뿔을 머리에 달았고 귀신처럼 생긴 무서운 2눈을 가졌으며 머리에는 긴 수염이 나 있고 몸에 달린 4개의 발에는 5개의 날카로운 발톱이 나 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비늘이 하얀색이라는 점에서 다른 용들과 다를 뿐입니다. 국가 공식 기록인 중종실록을 보면 백룡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에 다녀온 방유령이란 신하가 중종 임금한테 자신이 중국에 머물면서 들은 소문을 말해주는데 중국에도 백룡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현재 중국 동부 장수성의 수저우시 상수현에 1518년 5월 15일 백룡 1마리와 흑룡 2마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용들은 입에서는 불을 토했고 그들이 나타나자 천둥과 번개의 비바람이 크게 일어 백성들의 집 300여 채를 휩쓸었으며 배 10여 척을 공중 높이 빨아올렸는데 조각이 되어 땅에 떨어지자 50여 명의 남녀가 놀라 죽었다고 합니다. 서양의 드래곤처럼 동양의 용도 입에서 불을 토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 흥미롭습니다. 아울러 용들이 나타나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와 바람이 불어 집이 파손되고 심지어
배마저 하늘 높이 날아갔다는 기록은 동양의 용들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605년 선조실록에도 백룡의 힘이 생생하게 묘사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날 전라북도 익산시의 여산에 백룡이 나타나서 그 모습을 전라도 관찰사가 선조 임금에게 보고서로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605년 6월 오후에 맑은 하늘의 가운데 백룡이 나타났고 그 꿈틀거리는 모양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사방이 짙은 구름과 안개로 뒤덮였는데 비와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심한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으며 그로 인해 초관, 종구품의 무관직 벼슬에 있는 민충일이란 사람의 집이 비바람으로 무너졌는데 집 안에 있던 물건들과 3살이 된 여자아이가 모조리 바람에 휩쓸려서 공중으로 날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80세 되는 민충일의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벼락에 맞았는데 인사불성인 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남도 광양군 백계산에 있던 절인 옥룡사와 관련하여 현지에는 백룡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옵니다. 원래 옥룡사가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9마리의 사악한 용이 살면서 마을 주민을 상대로 자주 재앙을 내렸다. 신라 말기에 고승인 도선이 마을 주민들을 용들의 재앙에서 구해주려는 목적에서 연못에 가서 용들을 상대로 앞으로 이곳은 부처님을 섬기는 절을 세울 것이니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8마리의 용은 도선의 기세에 눌려 떠났으나 오직 1마리 백룡은 여기는 내가 오래전부터 살았던 곳인데 내가 왜 나가라고 하느냐? 라면서 도선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도선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백룡의 한쪽 눈을 때려 멀게 했고 아울러 연못을 뜨겁게 만드는 술법을 부렸습니다. 이에 백룡은 견딜 수가 없어서 달아났으나 이후 마을에 갑자기 눈병이 퍼져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백룡이 도선에게 당해 한쪽 눈이 먼 것에 대한 복수로 주민들에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데 누군가가 연못이 있던 자리에 숯을 일섬씩 부으면 눈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눈병에 걸린 주민이 모두 일섬씩 숯을 갖고 와서 부었고 그로 인해 연못이 완전히 메워지자 도선이 그 자리에 옥룡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선은 도망친 백룡이 나중에 다시 와서 복수를 할까봐 옥룡사의 승려들에게 백이라는 글자가 이름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이 절에 들여보내지 말아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승려들은 처음에 그 말을 굳게 지켰지만 도선이 죽고 나서 300년이 지나자 어느새 그 경고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룡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옥룡사에 들어왔다가 절에 불을 지르고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바로 도선에게 쫓겨났던 연못의 원래 주인인 백룡이었고 복수하기 위해 옥룡사로 들어와 불을 지른 것입니다. 옥룡사에 얽힌 도선과 백룡의 대결은 인간 마법사와 전설적인 드래곤의 대결이라는 서양 판타지의 설정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통하는 법입니다. 하늘과 땅의 왕. 제주도는 한반도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쪽의 섬인데다 조선시대 초기까지 탐나국이라는 별도의 국가가 들어섰던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유교의 지배를 받은 본토보다 고유한 신앙과 문화를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90년대부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 덕분에 제주도의 신화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진짜 신화라는 구호를 달고서 수많은 대중예술작품으로 번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의 신화를 다룬 책이나 만화 등의 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 여기서는 제주도에서 숭배되었던 신들의 이름과 역할을 간략하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신화에서 가장 오래된 신은 도수문장입니다. 그는 태초에 세상을 가득 채운 혼돈을 혼자서 반으로 갈라 천지개벽을 이뤘고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천지개벽이 끝나자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었기에 도수문장이라고 불립니다.
제주도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은 도수문장이 아니라 천지왕입니다. 그는 태초의 혼돈에서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 하늘과 땅의 모든 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늘과 땅의 왕이라는 뜻의 천지왕이라고 불립니다. 천지왕은 훗날 중국에서 들어온 최고신이자 하늘의 신인 옥황상제와 동일시되기도 했습니다. 천지왕은 인간 여자인 총명부인과 혼인하여 두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을 낳았습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각각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원래 이승은 대별왕이, 저승은 소별왕이 다스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음산하고 우울한 저승을 싫어한 소별왕이 술수 부려 형에게 주어진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소별왕은 무능해서 그가 다스리는 이승은 온갖 범죄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반면 대별왕은 유능해서 그가 다스리는 저승은 편안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이었다가 죽은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죽음을 알리는 전령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신인 헤르메스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청비는 농사에 필요한 곡식의 씨앗을 하늘에서 가져와 땅에 뿌리는 일을 맡은 여신입니다. 괴네기또와 금상은 제주도 신화에서 용맹스러운 장군 신입니다. 괴네기또는 제주도에서 배척을 받아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을 위협하는 북쪽의 이민족들을 쳐부수고 명성을 떨친 후 제주도로 돌아와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금상은 하늘과 땅의 신비한 기운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의 힘을 두려워한 조선의 왕이 장군들을 불러 모아 죽이려 했으나 금상의 타고난 힘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금상은 한반도 본토를 떠나 제주도로 건너가 신이 되었습니다. 사만이는 큰 부자였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강림도령을 비롯한 저승사자들한테 후한 대접을 하여 살아남는 방식으로 4만 년이나 목숨을 연장해 왔습니다. 이런 방법이 들통나서 결국 저승으로 끌려갔으나 오랜 수명으로 인해 사람들의 감탄을 사서 장수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사라도령과 그의 아들인 한락궁이는 저승의 먼 서쪽에 있는 서천꽃밭을 지키는 신들입니다. 이 부자는 보면 죽게 된다는 수라멸 망악심꽃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뼈오를 꽃과 살사리꽃 등 수많은 꽃을 키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대기 공주는 아버지의 병을 고칠 약을 구하기 위해 저승으로 간 효녀였습니다. 저승의 신 무장승이 자신과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아줘야 약을 줄 수 있다는 말에 그의 아내가 되어 7명의 아들을 낳은 뒤 약을 받아 이승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 이후 바리대기 공주는 치료의 여신으로 제주도에서 숭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왕씨는 부엌과 가정 살림을 맡아 하는 여신입니다. 본래 남선비라는 사람의 아내인 여산 부인이었는데 남선비를 유혹한 사악한 여인인 노일자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후 조왕신이 되었습니다. 즉시는 똥과 오줌을 관리하는 화장실의 여신인데 원래는 노일자대라는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왕신의 남편이던 남선비를 유혹하여 여산 부인과 7명의 아들을 모두 죽인 뒤 남선비의 정실 부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선비의 아들들이 노일자대의 음모를 막자 달아나다가 죽어서 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악한 괴물 아기. 판타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력한 힘을 가진 위대한 용사가 사악한 괴물과 싸워 쓰러뜨리는 영웅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의 모험담이 성공하려면 그에 필적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진 괴물 같은 악역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신화 같은 서양의 판타지에 비해 한국의 판타지 세계에는 그런 강력한 괴물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나온 작가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소설에는 머리가 9개나 달린 지하 세계의 거인이자 사악한 괴물인 아귀가 등장합니다. 이 아귀는 약 30m나 되는 키에 9개의 머리를 지녔으며 온몸이 검은색, 파란색, 붉은색, 하얀색, 노란색의 눈부신 빛으로 휘감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귀는 나무가 우거지고
수많은 귀신과 짐승이 들끓는 천마산 동굴 밑의 땅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종종 인간 여자를 납치하러 지상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면 큰 바람이 불어서 모래와 돌이 비처럼 날리면서 큰 나무들이 뽑힌다고 묘사됩니다. 아기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나이가 억만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끝없는 세월을 뜻합니다. 아기는 자신도 나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오랫동안 살아온 괴물인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아기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기는 자신이 하늘의 신들이 사는 궁궐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사해에 사는 용왕들을 부리며 장군 신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늘의 최고 신인 옥황상제와 지상의 지배자인 황제도 자신에게 감히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다분히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아기가 막강한 힘을 지닌 괴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기가 입을 벌리면 턱의 윗부분은 하늘에 닿고 아랫부분은 땅에 닿는다. 아울러 아기는 입을 벌려서 수많은 기병과 보병 및 호랑이와 표범과 늑대 같은 맹수를 토해내며 사방에 자욱한 안개를 피우고 천둥과 번개를 불러내며 화살과 돌을 쏟아내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거나 큰 바위를 적에게 쏟아붓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기를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거의 신의 수준에 도달한 존재로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아기는 천마산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갈 때 사방이 약 1.2km 정도 되는 커다란 바위에 난 구멍을 이용합니다.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아기가 다스리는 지하 세계가 나옵니다. 그곳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의 꽃과 풀이 우거져 있으며 번쩍이는 금빛으로 가득 차고 황금빛 글씨로 천하제일 강산 구두장군 대하문이라고 적힌 현판이 걸린 커다란 궁궐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아기가 사는 집입니다. 아기의 궁궐에는 지상에서 납치해온 3,000명의 여자와 자신에게 복종하는 수십만 명의 병사 및 1,000마리의 말과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아기는 혼자서 날뛰는 괴물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를 거느린 거대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아기를 따르는 병사들은 작은 아기라 불리는 장수들이 지휘하는데 그들은 약 2.7m의 키에 약 2.4m나 되는 긴 창을 들고 머리에 2마리의 봉황 장식이 새겨진 투구를 쓰고 몸에는 엄심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납치한다고는 하지만 아기는 생식기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시녀로 부려먹을 뿐입니다. 아기는 온몸에 단단한 비늘이 돋아 있어서 지상의 사람들이 쓰는 보통 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기의 몸뚱이는 그가 가진 칼보다 약해서 아기의 칼을 빼앗아서 찌르면 이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기를 완전히 죽이려면 9개의 머리를 모두 베어내야 하는데 잘라도 잠시 후에 다시 붙어서 살아나기 때문에 머리를 베고 나서 곧바로 재를 뿌려야 붙지 않고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강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수십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황금 대궐에 산다니 이 정도면 가히 마왕이라 불릴 만합니다. 거인장인족. 장인족은 중국 북송의 문헌인 태평관기에 언급되는 괴물 종족으로 신라 동쪽에 있는 나라인 장인국에 삽니다. 장인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태평관기에 나와 있지 않으나 고려의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편에 전래되는 말로는 동해에 외딴 섬에 대인국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이 없으니 어찌 활 쏘는 군사를 두어 수비하게 하는 일이 있겠는가? 라는 구절이 언급됩니다. 장인국과 대인국은 한자만 다를 뿐 그 뜻은 큰 사람의 나라이니 서로 같은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국은 신라 동쪽의 바다, 곧 지금 동해의 외딴 곳에 있는 섬나라였던 셈입니다. 태평관기에 의하면 장인족은 전체적인 생김새가 사람과 비슷하지만 키가 약 618m나 되고 이빨과 손톱이 톱과 나처럼 생겼으며 손가락은 망치나 몽둥이처럼 크고 굵으며 동물이나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장인족은 몸 전체가 검은색 털로 뒤덮여 있으며 보통은 알몸으로 다닙니다. 하지만 장인족이 사는 섬에 표류해온 중국인 여자들이 장인족의 강요에 의해
그들이 입을 옷을 찧어서 바쳤고 장인족이 그 옷을 입었다는 기록을 본다면 그들도 옷을 알고 옷을 입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물론 그들이 입은 옷은 인간이 입는 옷과는 전혀 다른 괴이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장인족의 목소리는 천둥이 울려 퍼지는 소리 같아서 인간은 장인족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족이 어떻게 중국인 여자들한테 옷을 지어 바치라고 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인간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며 손짓과 발짓을 하여 간신히 의사소통을 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인족이 섬으로 표류해온 인간들을 붙잡아 끓는 물에 넣어 삶아 먹거나 술을 마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일이 저절로 발효되어 생겨난 술을 마신 것인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장인족은 인간에 비해 거대한 체격과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상처를 입지 않는 불사신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사신 서문사공이 장인족의 섬에 표류했다가 탈출하던 도중 키가 56m 정도의 장인족이 손으로 서문사공이 탄 배를 잡자 서문사공이 칼을 내리쳐 장인족의 손가락 3개를 자르자 장인족이 고통스러워하며 달아났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장인족도 칼 같은 무기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장인국에는 수천 리에 걸쳐 산맥이 있으며 산의 골짜기에 철관이라 불리는 철문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활과 쇠뇌를 가진 병사들인 국노수 수천 명이 지키고 있어서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활과 쇠뇌를 갖추고 철관을 지키는 수천 명의 병사가 대체 누구인지는 주어가 없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인족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미개한 괴물 종족이 요새를 만들고 활과 쇠뇌 같은 복잡한 무기를 갖추었다는 설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에 의하면 신라가 동쪽으로 키가 3길의 톱날 이빨과 갈고리 손톱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괴물 종족인 장인과 대치하고 있어서 신라가 그들을 막기 위해 항상 쇠뇌로 무장한 수천 명의 병사를 동쪽 국경에 주둔시켜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인국의 철관에 주둔한 병사들은 신라군이라고 봐야 적합합니다. 행여 장인족이 바깥 세상으로 뛰쳐나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신라군이 장인족의 나라에 요새를 세운 뒤 그들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해석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 한 마을에 관연한 2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2 처녀는 우리가 시집을 가게 되면 먼저 가는 사람이 첫날 밤의 얘기를 말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 처녀가 먼저 출가했습니다. 출가를 하지 않은 처녀가 약속대로 첫날 밤의 얘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새신랑이 그 도깨비 방망이를 나의 그곳에 집어넣고 그곳을 들락날락 풀무지를 하잖아. 그만 심신이 혼미해지고 뼈마디까지 흐물흐물 녹아내리는데 그걸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니? 출가하지 않은 처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막과 건너편 최서방댁 제사에 쓰는 유밀과 막과는 어떻게 다르니? 밀과의 맛은 달기는 달되 눈을 뜨고 먹는 것이지만 첫날 밤 그 맛은 2 눈이 스르르 감겨버려 도무지 눈이 뜨이질 않더구나. 그러니 어찌 그 밀과의 맛과 비교할 수 있겠니? 한 남자를 섬기는 새 여자. 유생 아무개는 서울 사람입니다. 일찍이 문명이 있어 20살 전에 사마시에 급제했지만 집이 무척 가난해 수원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처 모씨는 재주와 자질이 두루 좋았는데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하루는 문 밖에서 한 여자가 건물을 잘 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생이 여자를 앞마당으로 불러 기회를 보여보라 하니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유생의 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곧바로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2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방성대곡했습니다. 유생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 처에게 물어보니 일찍부터 잘 아는 사이기에 그런다고만 했습니다. 여자는 처와 그렇게 울고는 건무도 추지 않고 며칠을 머물다 떠나갔습니다. 5, 6일 뒤 유생이 집 앞길을 바라보니 준마가 끄는 새 가마 3대가 보였습니다.
가마 앞에는 여종 여러 쌍이 말에 타고 있었으며 뒤따르는 행렬은 없었습니다. 의들이 곧바로 자기 집을 향해 왔습니다. 유생은 의아하게 생각해 사람을 시켜서 이들이 어디서 온 부인들이며 자기 집으로 잘못 오고 계신 건 아닌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가 내문 안쪽에 가마를 내렸습니다. 사람과 말은 모두 주막에서 쉬었습니다. 유생은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글을 써 처에게 물었습니다. 처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억지로 묻지 말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녁 반찬이 풍성하고 정갈해졌습니다. 밥상에 수륙 진미가 다 올랐습니다. 유생은 속으로 더욱 의아한 생각이 들어 또 글을 써서 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는 배불리 먹으라 하고 곧 알게 될 테니 자꾸 까닭을 묻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안채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녁 밥도 그와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처가 글을 보내 서울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유생이 괴이하게 여기고 아내에게 중문 안에서 잠시 얼굴을 보자 하고는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디서 왔소? 아침 저녁 밥은 어떻게 이리도 풍성해졌고 또 서울로 가자는 건 무슨 말이오? 무슨 곡절이 있길래 행장을 갖춰 떠난단 말이오? 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물을 필요 없어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서울 가는데 필요한 마부와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요. 당신은 행장만 꾸리세요. 유생은 괴이하게 여기고 의아해했지만 처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전처럼 말이 끄는 가마 3대가 있었고 유생이 탈 말 역시 이미 안장이 얹어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생은 말을 타고 뒤를 따라가기만 했는데 남대문을 지나 회동에 있는 큰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 3대는 내문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중문 밖에서 말을 내려 들어가 보니 빈집이었습니다. 대자리가 펴져 있고 자리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책과 붓, 연적, 가래침 뱉는 타구, 요강 등속이 좌우에 쭉 놓여 있었습니다. 관을 쓴 자 여러 명은 겸종인 듯 대령했습니다. 잠시 후 종 4-5명이 마당으로 들어와 아련했습니다. 유생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저희는 모두 댁의 종이옵니다. 유생이 말했습니다. 이 댁은 누구 댁이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진사님 댁이옵니다. 또 좌우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물으니 모두 진사님께서 쓰실 물건들이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생은 놀라고 의아한 나머지 운무 가운데에 앉아있는 듯 했습니다. 유생이 저녁밥을 먹고 나서 등잔을 밝히고 앉아있는데 처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밤 미인 하나를 보낼 테니 외롭고 쓸쓸한 회포를 푸셔요. 유생이 미인은 누구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처가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겸종들도 모두 밖으로 나가니 내문으로부터 시비 둘이 절세 미인을 끼고 나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하게 꾸민 미인은 등잔 아래에 앉았습니다. 시비들은 침구를 펴주고 들어갔습니다. 유생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미인은 웃음을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가 글을 보내 3사람을 얻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다른 미인을 보내드릴게요. 유생은 까닭을 알 수 없어 이제 처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시비가 어제처럼 미인 1명을 끼고 나왔습니다. 몸매와 용모를 살펴보니 어제의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생은 또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가 또 글을 보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문 밖에서 갈도 소리가 들리더니 종이 들어와 고했습니다. 권판서 대감 행차가 들어오십니다. 유생이 놀라 마루에서 내려가 손을 모아잡고 섰습니다. 이윽고 백발의 노재상이 초원을 타고 들어와 유생을 보고는 반갑게 손을 잡고 마루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유생이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대감께서 어디서 오신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생은 한 번도 조난을 뵌 적이 없사온데 어찌 여기까지 왕림하셨는지요? 재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직 번화한 꿈에서 깨지 못했는가?
내 다 말해주겠네. 자네같이 좋은 팔자는 고금에 드물 걸세. 자네의 처가와 우리 집, 그리고 역관 현지사의 집은 서로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새 집에서 함께 딸을 낳았으니 심히 희한하고 기이한 일이었어. 그래서 새 집에서는 늘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돌보았다네. 조금 자라자 새 여자아이는 아침 저녁으로 함께 어울려 놀면서 오직 한 사람만을 섬기기로 몰래 맹세했던 것일세. 그러나 그 사실을 나도 몰랐고 다른 집들에서도 몰랐다네. 그 뒤자네 처가는 이사를 가 소식이 끊겼다네. 우리 딸은 첩의 자식인데 비녀 꽂을 나이가 되어 혼사를 의논하기만 하면 자기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겠다며 말했지. 이미 약속을 했으니 마땅히 자네 처가를 따라 한 사람을 섬길 것이요. 그러지 못하면 비록 부모 집에서 늙어 죽더라도 다른 가문으로 시집갈 생각은 없다고 말일세. 현시댁 딸도 똑같았다 하네. 혼내기도 하고 구슬려도 봤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지. 25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았다네. 최근에 현시댁 딸이 칼춤을 배워 남복을 입고 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자네 처가를 찾아다녔는데 일전에 수원 땅에서 마침내 찾았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저께 밤에 자네에게 갔던 가인은 내 서녀이고 어젯밤에 갔던 가인은 현시댁 딸이라네. 집과 노비와 진물, 책과 논밭 등속은 나와 현군이 마련한 것이라네. 자네는 일거에 두 미인과 가산을 얻었으니 그 옛날 양소유도 자네보다 못할 테지. 자네는 정말 좋은 팔자를 타고났다 할 만하네. 이어 사람을 보내 현지사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한 노인이 금관자에 홍대를 두르고 와서 절을 했습니다. 권판서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현지사일세.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차려두고 종일토록 실컷 즐기다 파했습니다. 권판서는 권대운이었습니다. 유생은 일처 이첩과 함께 같은 집에서 몇 년 동안 평화롭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유생의 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조정 돌아가는 걸 살펴보니 남인이 득세할 텐데 권판서는 남인의 우두머리로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일들이 윤리를 말살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오래가지 않아 그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패망하면 화가 우리에게도 미칠 염려가 있습니다.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 화를 면할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유생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가산을 모두 처분하고 처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갑술년 2년 황후가 복이 되자 남인들은 모두 목이 베이거나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권대운도 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생만은 홀로 연좌의 형벌을 입지 않았습니다. 유생의 처야말로 여자 중에서도 유식자라고 일컬을 만하니 당시 남인 재상 중 그녀에게 미칠 자가 있겠는가. 천하의 큰 탐욕가. 옛날 한 무변이 선정관으로 활 잘 쏘는 사람을 시험하여 뽑던 일에서 임금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주 목사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무변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제주 목사가 된다면 만고의 제일 가는 통치자, 천하의 큰 탐욕가가 될 텐데. 동료들은 무변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비웃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임금이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무변은 감히 속일 수가 없어 땅바닥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한 말이옵나이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만고의 제일 가는 통치자가 어찌 큰 탐욕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천하의 큰 탐욕가가 어찌 만고의 제일 가는 통치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무변이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술이 있나이다. 임금이 웃으며 알겠노라 하고 특별교지를 내려 그를 제주 목사의 벼슬을 시키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만고의 제일 가는 통치자, 천하제일의 탐욕가가 되어라. 그러지 못하면 망언을 한 죄로 내 목을 벨 것이다. 무변은 명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밀가루를 많이 사서 치자로 물들여 큰 대바구니 속에 넣고 짐 3개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옷뿐이었습니다. 조정에 하직 인사를 올리고 부임하는데
겸종 한 명만 그를 수행했습니다. 무변은 임지에서 공평하게 소송을 처리했고 아침 저녁밥 말고는 술 한 잔도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잘못된 폐단을 고치는 데 썼으며 토산물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니 아전들과 백성들이 모두 무변을 사랑하고 공경하여 그는 읍이 생겨나고서 처음 있는 청백리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명령하면 따라 행하고 금지하면 그만두니 경내가 다 편안해졌습니다. 하루는 무변이 몸에 병이 들었다며 문을 닫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병세가 더 나빠진 듯 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어두운 방 한가운데 앉았는데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향소와 아전, 군교들이 아침과 점심, 저녁 때마다 문안을 드렸으나 목사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두머리 좌수와 장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병환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읍에도 의원과 약이 있사온데 어찌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지 않으시나요? 목사가 한참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소시적 이 병을 얻어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약 구하는데 탕진했다네. 20년 가까이 재발하지 않길래 다 나았다고 생각했지. 이제는 치료할 길이 없으니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여러 사람이 간곡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고 어떤 약재를 써야 하는지요? 사또의 병환이 이러하니 읍과 촌을 막론하고 모두 널쩍 다리를 베고 심장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든 땅속으로 들어가든 반드시 약을 구해올 것이니 부디 처방만 알려주십시오. 목사가 말했습니다. 이 병은 단독이고 치료약은 우황이라네. 우황 수십 근으로 떡을 만들어 온몸에 골고루 바르되 4, 5일 동안 매일 새 것으로 서너 번 바르면 가히 나을 수 있다네. 우리 집 가게가 좀 넉넉했지만 이 때문에 풍비박산되었으니 이제 무슨 수로 다시 우황을 얻어서 붙일 수가 있겠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황은 이읍 토산물이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 좌수가 나가서 강면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사또님께서 이처럼 병환을 앓고 계시니 치료할 방법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구해드려야 한다. 하물며 이 약은 우리 읍의 토산물로 귀한 것도 아니다. 대소민을 막론하고 우황에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바치도록 하라. 백성들이 전령을 듣고 앞다투어 우황을 바치니 하루 만에 몇백 근이 모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겸종은 대바구니에 담아 가져온 치자떡과 우황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목사는 매일 그 떡을 그릇에 가득 채워서 땅에 묻게 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끼에 노출되어 얼굴과 눈이 모두 상할 것이니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오류기를 하고 점차 병세가 나아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어나 일을 처리했습니다. 청렴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전과 같았습니다. 목사 임기를 다 채우고 무변이 돌아가니 제주 백성들이 비를 세워 그 덕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상경에 우황을 팔아서 수천 금을 얻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소 10마리 가운데 8, 9마리에서 우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황이 흔했던 것입니다. 무변은 그 사정을 알고 미리 치자떡을 준비해 가서 이런 술수를 부렸습니다. 관의 종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 확인할 수 없었기에 멀리서 그 색이 누런 것만 보고서 우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변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기생을 사랑한 주서. 판서 정민씨가 평안감사였을 때입니다. 그의 조카인 주서 상우가 책실에 있으면서 기생 민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서는 민혜에게 푹 빠져 잠시도 자기 옆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성에 사는 이 좌수는 재산 수만 금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는 1,000냥을 봉해 두고서 만약 민혜가 한 번만이라도 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눠주면 마땅히 이 돈을 줄 것이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전해주니 민혜는 그 돈이 탐났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민혜가 밖에서 이 좌수와 서로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는 주서를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서가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미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일찍이 생모를 여의었는데 외조모께서 저를 길러주셨지요. 오늘이 외조모 돌아가신 날이나 외가에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 제사를 빠뜨려야 할 것 같아 슬퍼하고 있답니다. 주서는 그 말을 듣고 가엾게 여겨 가명창고에서 제수를 꺼내주고 미네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밖으로 내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몸과 미심쩍어 시중을 들던 지인을 몰래 보내 그녀를 염탐하게 하니 제사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미네는 한창 이 좌수와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인이 돌아와서 본대로 아뢰니 주서가 크게 분노하며 다급히 일어나 선화당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때는 한밤이라 정민 씨가 놀라서 깨어나 물었습니다. 주서인가? 무슨 일인데 안 자고 왔느냐? 미네가 나를 속여 제사를 지낸다고 나가서 외성의 이 좌수란 놈과 놀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대인께서 속히 나졸들을 보내 연놈을 함께 잡아와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정민 씨가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한밤중에 일이 망측하게 구느냐? 속히 돌아가서 잠이나 편히 자거라. 그러자 주서가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대인께서 소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정민 씨가 혀를 차며 내려가 있거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중 드는 자에게 당번 포교를 불러들이게 하고 분부했습니다. 너는 당번 나졸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미네 집을 포위하고서 두 연놈을 한 줄에 묶어 오너라. 포교가 명을 받들고 나가 나졸들에게 그 집을 포위하게 하고 자기는 문 앞에 서서 문을 열라 했습니다. 때마침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 좌수가 떨기 시작하자 미네가 말했습니다. 조금도 놀라거나 겁내지 마셔요. 의관을 수습하고 뒤에서 첩의 허리를 끌어안으세요. 그러고는 치마로 머리를 덮으며 그의 몸도 함께 덮어서 비를 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문 쪽으로 가서 응대했습니다. 누구신데 야밤에 문을 두드려요? 포교가 말했습니다. 누군지 묻지 말고 속히 문이나 열렸다. 미네가 말했습니다. 문은 열어 뭘 하려고요? 미네는 문을 열면서 이 좌수로 하여금 문짝 뒤로 슬쩍 숨게 했습니다. 교졸들은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네는 이때를 틈타 그를 문 밖으로 나가게 해 사마기생낭이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교졸들이 방 안팎을 두루 수색했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네가 물었습니다. 무얼 하려고 오셨소? 교졸이 답했습니다. 사또의 분부다. 내가 외성의 이 좌수와 동침한다 하여 우리더러 찾아내 묶어오라 하셨다. 이 좌수놈은 어디 있느냐? 미네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건 당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좌수가 팔이나 모기 같은 미물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를 숨겨둘 수 있겠어요? 구석구석 다 찾아보세요. 포교는 두루 수색했지만 이 좌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돌아가서 사정을 고하고 그를 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네는 낭이의 집에서 이 좌수와 마음껏 즐기고 다음날 주서에게 편지를 써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소인이 진사님을 모시면서 별다른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한밤중에 군졸들을 동원해 저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소인의 집이 반역을 했나요? 왜 중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도 처벌하던 일을 하려 하셨나요? 소인이 진사님의 은덕을 얻지 못할지언정 어찌 차마 이웃에게 비웃음을 당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진사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부디 진사님은 소첩처럼 추악한 행동을 하는 여는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행실이 아주 깨끗한 사람을 다시 구해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첩도 사람인데 어찌 외조모의 기일에 음탕한 짓을 했겠습니까? 주서는 화가 나서 며칠 동안 관계를 끊었지만 끝내 그 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미네를 불렀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수삼일이 지났습니다. 주서가 끝내 정을 잊을 수 없어 하루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고 그 뒤 대여섯 번을 다시 갔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네가 물었습니다. 누가 고자질한 것이었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마땅히 돌아가겠습니다. 주선은 어쩔 수 없이 지인이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미네가 말했습니다. 그 지인이란 놈 진사님께서 안 계실 때면 언제나 첩의 손을 잡으려 해 소첩이 그 뺨을 때리곤 했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런 무고를 한 것이지요. 지인을 쫓아내고 죄를 다스리시면 집에 들어가겠어요. 주선은 어쩔 수 없이 수리에게 분부해 지인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고 제안에 쫓아냈습니다. 그제야 미네도 돌아왔습니다. 그 뒤 이좌수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 처음에는 너에게 천금을 주려 했다. 그런데 내가 기묘한 꾀로 사람을 탐복시키고 또 나로 하여금 그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었으니 더욱더 기특하도다. 그러니 500금을 더 주겠다. 이 돈으로 성안에 큰 집을 사서 잘 살자꾸나. 원통하게 죽은 여인. 상공 김아무개는 젊었을 적 친한 친구 서너 명과 백년봉 아래 영월함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사정이 생겨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김공 혼자 깊은 밤 촛불을 밝히고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 여인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했는데 영월함 뒤편에서 들리기 시작해 점점 가까워지더니 창밖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김공은 단정히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여인이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귀신이랍니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저승과 이승이 다른데 어찌 감히 넘나드느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게 풀어야 할 전생의 원한이 있사온데 공이 아니시면 그것을 풀어줄 수가 없사옵니다. 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김공이 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면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모습을 드러내면 공이 놀라실까 걱정됩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일단 모습을 드러내보거라. 말이 끝나자 젊은 여인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피를 흘리며 앞에 섰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무슨 원통함을 호소하려는 것이냐? 저는 조정관원의 딸이옵니다. 아무개의 집으로 시집 갔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이 음탕한 여자에게 유혹되어 저를 욕하고 때렸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음탕한 여자의 참소를 믿고 제가 순분의 행실을 했다 하며 한밤중에 저를 칼로 찔러 영월함 절벽 사이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남편은 제 부모님에게 제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속였습니다. 제가 비명 행사한 것도 정말 억울하지만 불결한 이름을 얻었으니 천고의 저승에서도 원통함을 씻기가 어렵나이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원통한 혼이 측은하기는 하지만 일개서생인 내가 어떻게 그걸 풀어줄 수 있겠소? 여인이 말했습니다. 공께서는 모년에 반드시 등과하실 것이고 모년에는 아무 벼슬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모년에는 형조 참의가 되실 거고요. 형조는 형벌과 옥사를 관장하는 곳이니 어찌 제 원통함을 푸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김공이 다음날 아침 몰래 절벽 사이를 살펴보니 과연 한 여인의 시신이 버려져 있었는데 어젯밤에 본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선혈이 흥건해 방금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김공은 돌아와 계속 책을 읽으면서 그 일은 비밀로 하고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김공은 과연 등과해 여러 벼슬을 거쳐 형조 참의에 이르렀습니다. 김공은 원통한 여인의 호소를 기억하고 즉시 관하로 가서 자리를 만들고 그 남편을 잡아와 신문했습니다. 너는 영월함에서 원통하게 죽은 사람을 알렸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함께 영월함으로 가서 시신을 검시하니 남편은 말문이 막혀 즉시 자백했습니다. 원통한 여인의 부모를 불러 시신을 매장하게 하고 남편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김공은 다시 영월함으로 가서 촛불을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창밖에서 흐느끼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단정히 쪽지고 옷도 말끔했으니 이전의 용모가 아니었습니다. 김공이 그녀를 앞으로 오게 하여 자기 앞날에 대해 다시 물으니 여인이 말해주었습니다. 공께서는 모년에 모 관직을 얻을 것이고 모시에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위는 대관의 일일 텐데 모년의 나라를 위해 힘쓰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무궁할 것입니다. 자손도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김공은 묵묵히 그걸 기억해 두었는데 과연 부절이 합쳐지는 것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김공은 모년의 나란 일을 하다 죽어서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을 드리웠다 합니다. 기생의 편지 덕에 장원급제한 여정승. 정승 여성제는 경전을 공부하여 급제했습니다. 배운 글을 선생 앞에서 외우는 일을 하는 날 들어가 강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강서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가 장막 속에서 나왔는데 칠대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역부터 시작해 시경, 서경, 논어, 맹자, 중용까지 모두 책을 잘 외우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 12분을 얻고 대학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은 관례상 조를 청하기에 12분 반이면 급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정승은 다른 사람들처럼 조를 청하지 않고 반드시 순통을 하여 14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관이 지정해준 경서의 한 장을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관이 여러 번 재촉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꾀를 내 뒤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시관은 위군 한 명을 따라가게 해서 혹시나 있을 부정행위에 대비했습니다. 여정승은 변소에 앉아 똥을 누는 신용을 하며 무수히 생각을 해보았지만 끝내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군과 한담이라도 나누고자 위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고을에서 온 군졸이며 언제 상경했는가? 소인은 모읍 사람으로 아무달에 올라왔죠. 여정승이 듣고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모읍에 아무개라는 기생이 있는데 혹시 아는가? 예, 알지요. 소인이 상경할 때 그 기생이 편지를 써서 상경해서 모름지기 여생원 댁을 찾아가 이 편지를 전해주시오라며 신신당부했죠. 그러나 모댁이 어느 동에 있는지 몰라 아직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혹 여서방 댁을 아시나요? 여정승이 또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그 편지 어디 있는가? 내가 바로 그 여서방이다. 아직 제 주머니 속에 있죠. 그러면서 편지를 꺼내주었습니다. 여정승의 아버지가 모읍원으로 있을 때 여정승이 관아 자제로서 한 기생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났어도 여전히 정을 잊지 못하고 있던 차 반갑게 편지를 받아서 보니 과연 그 기생의 글씨였습니다. 봉함을 뜯어 펴보았더니 종이를 가득 채운 긴 편지에 절절한 정담이 쓰이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정승은 강장을 기억해내는 일은 제쳐두고 기생의 편지를 세세히 감상하느라 거의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관이 다른 위군을 보내 살펴보게 했습니다. 위군은 여정승이 자잘한 글씨가 가득 쓰인 종이를 손에 들고서 몸을 일으킬 듯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는 즉각 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시관은 크게 의심하며 여정승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여정승은 어쩔 수 없이 강석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관이 노여워하며 꾸짖었습니다. 뒤가 급하다는 핑계로 나가서 주머니 속 기록을 몰래 보다니. 과장은 매우 엄격한데 선비의 행동이 지극히 괴상하구나. 앞서 낸 강장은 이제 쓸 수 없으니 마땅히 다른 장을 출제하겠다. 그래서 서리에게 강장을 도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정승은 짐짓 민망하고 다급한 모습으로 무수히 애걸했습니다. 간신히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내 막 응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강장을 바꾸려 하시니 시관께서는 어찌 참아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하십니까? 시관은 여전히 노여워하며 꾸짖고는 강장을 바꿔서 냈습니다. 그리고 강송을 끊임없이 재촉하니 여정승이 이때부터 줄줄 외웠습니다. 처음 강장은 우연히 기억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나머지 장을 어찌 못 외우겠는가. 마침내 한결같은 말씨의 높은 소리로 갑자기 강송에 가니 자리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순통하여 장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뒤 관직이 의정에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북관에서 기이하게 만난 짝. 승지양 아무개는 역마살이 있어 말 한 필에 심부름하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멀리 북관을 유람했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안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오 무렵이 되어 점사에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자 했으나 집집마다 모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보니 길가에서 수십 보쯤 떨어진 시내와 바위가 어우러진 곳에 작은 농가가 있었습니다. 닭이 울고 개가 짖었습니다. 그 집 앞에 이르자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낭자가 문까지 나와 응접하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 점사의 문들이 모두 닫혀 있더구나. 이 댁에서 말에게 먹이를 좀 먹이고 가려 하는데 주인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낭자는 점사 주인들과 모두 아랫마을 계모임에 가셨지요라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말죽 한 통을 내와 말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날씨가 더워 양공은 나무 아래서 윗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낭자는 나무 아래에다 대자리를 깔아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낭자가 밥을 준비해 내왔습니다. 산채와 들나물이 몹시 정갈했습니다. 양공은 낭자의 응대가 세심하고 민첩하며 행동거지가 온화하고 정숙한 걸 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갑작스레 손님을 접대하는데도 모든 것이 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먹이만을 청했는데 내 밥까지 차려주니 어찌 그런 마음을 내었느냐? 말이 이미 지쳐있으니 사람인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천대하고 짐승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낭자의 나이를 물으니 16이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 물으니 촌사람이었습니다. 떠나면서 밥값을 주려 하자 고사하며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손님 접대는 사람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풍속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엄한 꾸중을 면치 못한답니다.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공은 부채 머리에 다는 향 한 매를 주었습니다. 낭자가 꿇어앉아 받았습니다. 이는 어르신이 주시는 것이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양공이 더욱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머나먼 촌집 어느 노인네가 이같이 뛰어난 아이를 낳았는가?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뒤 어떤 사람이 찾아와 계단 아래에서 절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소인은 안변모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영감님께서는 모년모시에 우연히 누추한 저희 집을 지나시다가 소인의 여식에게 향을 주신 일이 있으신지요? 양공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소인의 여식이 그때부터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으려 하고 영감님 댁으로 와서 남편을 섬기며 늙어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여자의 행실에서 남에게서 예물을 받은 이상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가겠는가. 라하니 이렇게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양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 하얀 내가 어찌 젊은 낭자에게 뜻을 가져 그리했겠소. 다만 그 아이가 어여쁘고 영민해서 기특했고 또 밥값을 받지 않으려 하기에 달리 줄 것도 없어 향을 떼어준 것이오. 설사 우리 집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젊은 낭자의 꽃다운 나이가 아깝지 않겠소? 돌아가서 내 뜻을 전하고 잘 타일러 사위를 정해 시집 보내시오. 다시는 주책 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가 돌아갔다가 또다시 와서 아뢰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타일러도 죽기로 맹세하니 부득불 데리고 왔습니다. 영감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양공은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침내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양공은 군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호라비로 살았지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검은고와 독서를 즐기고 산수를 유람했습니다. 소실이 들어온 뒤로도 그녀가 멀리서 온 뜻을 위로했을 뿐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사당에 가서 아련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뜰과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정결했으며 그릇마다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 가지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집이 아침 저녁을 자주 거르고 온갖 일이 거칠고 어수선해 잘 다스려지지 않더니 요즘에는 집안 모습이 달라지고 나에게 마련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부족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안변 작은 마님은 바느질과 방적은 남은 시간에 하시고 집안을 다스리고 주선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결코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닭이 울면 일어나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시니 요즘 집안 모습이 조금 여유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덕이랍니다. 또 그 성품이 돈독하고 행실을 삼가니 여사의 풍모가 있으신 듯합니다. 칭찬을 다하자면 입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양공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그날 저녁 소시를 불러 수작을 해보았습니다. 그윽하고 정숙한 자태가 빼어날 뿐 아니라 현숙하고 명민한 지혜가 옛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를 매우 애지중지했습니다. 소실이 두 아들을 연이어 낳으니 외모가 단정하고 나이보다 영리했습니다. 아들이 8, 9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실이 집을 지어달라 하고는 거기에서 따로 거처했습니다. 또 자하동길 근방에다 고대광실을 지어달라 했습니다. 하루는 성종 임금이 자하동의 행차에 꽃구경을 하고 돌아가다 폭우를 만났습니다. 빗줄기가 삼나무같이 굵은지라 인가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마당과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임금은 그곳이 누구 집인가 물었습니다. 시종관이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아이가 옷과 두건을 단정하게 하고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묻자 양 아무개의 소실 자식이라 답했습니다. 임금은 그들을 한번 보고는 선풍도 꼴이라 칭찬했습니다. 학업에 대해 물으니 옛날에 신동에 부끄러울 바 없었고 문필도 물 흐르듯해 모두 드높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불러 시를 짓게 하니 거침없이 대답하는지라 임금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종사관들이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임금이 왜 그러느냐 물으니 대답했습니다. 주인 집에서 음식을 올리려 하는데 감히 여쭙지 못하고 있답니다. 임금이 그리하라고 명했습니다. 진수성찬이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종사관도 접대했습니다. 임금은 그리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마련한 일을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기쁜 얼굴로 동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두 신동을 얻었으니 너를 보필할 신하로 삼게 하겠다. 임금은 두 아이에게 춘방가한 벼슬을 내려 대궐에서 오래도록 머물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동궁과 나이도 비슷하니 그들에 대한 임금의 총애는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소실은 거처를 옮겨 다시 본가로 들어가 여생을 마쳤습니다. 장남은 양사원으로 호는 복내이고 벼슬이 안변부사에 이르렀으며 차남은 양사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